오늘은 이제 벌써 7주차에 접어들었죠. 이제 다음 주면은 8주가 되면은 중간 시험 기간인데, 미리 예고한 것처럼 이 강좌는 그 중간 시험이 없죠. 네, 그리고 기말 시험도 없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에게 8주차에는 중간 점검이라는 아마 그런 시간을 가져서 그동안 7주까지 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학기에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다 7주면 끝나는데, 그리고 이제 8주 이후 9주부터는 이제 후반부죠. 그래서 학기 초반에 이 1주부터 7주차까지를 쭉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도 잠깐 갖겠지만은 도입부에서 좀 이따 그 8주차에 들어서는 이제 그 문제 풀이 형식으로 해서 한번 객관식으로 된 이제 문제들 좀 여러 문제들을 좀 이렇게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1주부터 7주에 걸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스스로 또 부족한 것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 시험이 없다는 것은 참 기쁘게 생각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큰 부담은 없을 것이고, 다만 이제 8주차에도 일반적인 주처럼 과제가 매주 나가듯이 뭐 많은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고, 8주차라고 해서 역시 한 뭐 두세 문제, 많아도 네 문제 이외로 쭉 내왔죠, 지금까지. 그래서 뭐 많은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것이고, 8주차에도 다만 일반적인 매주처럼 매주 과제가 나갔다는 것, 그래서 객관식으로 주로 나갔죠. 그래서 여러분의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말이건 중간이건 특별히 따로 시험을 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성실하게 그 교재도 이미 다 여러분에게 제공을 했으니까 참고하면서 예습과 복습을 하면서 강의를 듣게 되면은 좀 더 이해를 좀 더 완벽한 이해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주차에 관한 예고를 미리 좀 했는데, 자, 오늘은 이제 7주차에 접어들어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 제목의 표지에 보는 것처럼 철학 상담의 방법이라는 것과 비판 이론과 기술 문명,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 상담 또는 철학의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철학 상담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과제로도 냈고 다뤘죠.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사실 철학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를 간다고 봐야 되겠죠. 철학 상담도 결국 철학을 실천하는 하나의 일환이었고, 소크라테스 이래 서양에서 대표적인 이제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소크라테스부터 벌써 철학 상담 치유가 시작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대화를 통해서, 말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철학의 방법도 철학 상담의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다루는데, 크게 소크라테스의 대화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는 데카르트의 이제 성찰이라는 이제 유명한 저서를 통해서 근대 철학이 시작되는데, 이 성찰이라고 하는 또는 반성 또는 성찰이라고 얘기하는 이 철학의 방법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현대에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실존 철학자들이죠. 뭐 키르케골, 야스퍼스, 하이데커, 뭐 사르트르, 까뮤 등등. 자, 그래서 이 수많은 이제 실존 철학이 이제 20세기에는 나오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자, 이 현대를 열어놓은 이런 철학인 실존 철학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즉 자신의 실존을 조명하면서 자신의 실존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철학의 방법이 또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실존 조명 또는 실존 분석과 실존 치유라는, 자, 이런 그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스케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미리 예고했던 교재에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특히 현대사회 철학상담이라고 하는 교재를 여러분이 참조해 보시면 제2부 또는 제2장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철학상담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화, 성찰, 그리고 실존 조명 또는 실존 분석에 관한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루어질 두 번째 주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술 문명과 실존 철학의 관계를 다뤘죠. 하이데거를 대표로 해서 기술에 대한 물음이라는 그가 쓴 글을 중심으로 해서 실존 철학
어떻게 해서 오늘날 기술 문명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고 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는가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다뤄질 주제는 20세기를 또 대표하는 철학 중에 하나가 이제 비판 이론이라고도 특징 지어지는 이론이죠. 그래서 포르카이머라든가 아도르노라든가 마르쿠제라든가 또 오늘날 살아있는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명예교수 아직도 살아있죠. 하버마스 윌겐 하버마스 유명한 이제 철학자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판 이론의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칭하는데 우리가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도 또 별명이 지어져 있죠. 왜냐하면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대학의 그 사회비판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이제 하나의 유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도 불려지는 이 비판 이론 크리티시의 테오리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크리티컬 세오리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 비판 이론가들이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가, 오늘날 현대 기술 문명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또 어떤 비판을 하고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루려고 하는 것이 이번 주의 큰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곧 이어서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7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학기의 그 시기를 봤을 때는 지금 이제 8주차면은 원래 중간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7주차의 모든 이제 중간 학기 중간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 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번 7주차는 사실상은 이번 학기 한 학기 내용의 반을 소화하는 그 시점에 해당하는 이제 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여러 번 여러분에게 또 누차 얘기했지만은 이번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당 여러분과 친밀하고 또 직접적인 그 교감이 있는 수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써 학기의 반이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기술적인 기계적인 이런 장치에 의존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충분히 여러분에게 참 전달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여러분도 다 이해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그래도 한 학기 반에 해당하는 내용에 진도에 해당하는 그 계획표상의 내용을 좀 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표상에서 여러분이 이제 미리 예고했던 7주차에 걸친 그러니까 학기 중간까지의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내줬던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 학기 반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그리고 오늘 제시하는 7주차의 과제는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여러분에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서 철학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우선 말의 의미, 개념적인 말의 의미로서 어원을 한번 살펴보자. 철학이라는 말의 어원, 그리고 인간이라는 말의 동서양의 그 어원들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또 살펴보라고 했는데 중간자적 의미를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얘기했죠. 우리말로 하면 이제 철 들어가는 과정, 성숙해가는 과정. 근데 이제 두 번째 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 AI라는 오늘날 이제 첨단 기술 시대에 가장 그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이제 그 정책적인 과제이자 연구 과제가 이제 인공지능이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로봇이 발달하는 이 기계 문명 사회 속에서 인공지능과 그러면 인간의 차이는 뭘까? 인간의 지능이나 인간의 정신과 기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인공지능과의 차이가 뭘까를 한번 이제 비교해보는 과제를 줬어요.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인데, 그래서 데이빗과 마틴, 그래서 진짜 아이인 마틴과 기계
로봇인 데이빗의 차이를 한번 보라고 했는데, 뭐 여러 분들이 잘 서베이를 잘 해가지고 요약들을 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그런 답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틴은 어떤 악의적인 감정이나 생각이나 자신의 의지를 악의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데이빗을 말하자면 꿰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꼬여서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잘라오게 하는 이런 장면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마틴이 이제 인간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땐 잘 버스를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기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하고 또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이런 능력, 그 결단의 능력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특징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과학의 마음 연구의 한계에 대한 질문도 이제 바로 했는데, 뭐 다 연관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길 물속을, 그죠? 열길 바닷속을 잴 수 있는 그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과학은, 그러나 한길 사람 속을 잴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영과 일의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한길 사람 속을 과연 계산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고, 아까 말한 것에 연결시키면 자유의지를 과연 그 비밀을 풀어낼 수 있겠는가, 영과 일의 계산으로 인간의 그 자유의지 문제를 구현해낼 수 있겠는가, 기계에게도. 자, 3주째 과제는 철학 상담이 어떤 배경에서 생겨났고 또 철학이 왜 필요한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특히 첫 번째 이제 철학이 왜 필요한가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칸트의 그 두 가지 철학관, 철학 개념과 연결해서 학술 개념이 아닌 이제 세계 개념으로서의 철학이 오늘날 필요한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과제는 철학적 질문이 그러면 과학적 질문과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을 얘기했죠. 메타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보이지 않는 배우까지도 소급해서 질문하죠. 철학은. 그리고 포괄적이고, 좀 주체적인, 객관적인 과학과는 좀 다른 점이 이제 주체적인 성찰을 수행한다는 거죠. 수학적인,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통계를 내고 계산해내는 이제 과학은 방법적으로도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4주째는 투모로우랜드하고 피노키오를 여러분한테 감상하고 나서 기술의 장점이 뭔가, 그 다음에 내가 그 주인공 프랭크 또는 케이시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프랭크나 케이시가 다른 점으로 본다면 이제 프랭크는 사실 어렸을 때 케이시와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이제 핀을 주셔서 그 투모로우랜드에 갔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과학자와 이제 이렇게 의견 충돌과 같은 해서 결국 쫓겨난 거죠. 프랭크는. 그러면서 프랭크는 이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린 것이죠. 그걸 포기한 채로 이제 나이가 들도록 살아온 것이고, 케이시는 이제 어린 그 소녀로서 핀을 주셔서 이제 투모로우랜드 방문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추구해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물론 뭐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답을 했던 것 같은데, 프랭크나 케이시나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같이 이제 투모로우랜드에 다시 방문하면서 결국 우리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그 과학자와는 달리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내버려두지 않고 결단하고 노력을 해서 미래를 바꾸자라는 이런 쪽에 이제 협력하고 힘을 합치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해피엔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프랭크와 케이시를 동일한 선택을 한 사람도 이제 해석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럼 이제 원래는 프랭크는 좀 다른 선택을 원래 했었던 것이죠. 케이시와는 희망을 버렸던 사람이었고, 케이시는 이제 그렇지 않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정이 말한 인간의 조건. 그래서 컨션스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트루스풀하고 브레이브하고 그 다음에 넌 셀피시한, 이것이 이제 마리오네트인 옥두각시 인형이 인간이 될 수 있는, 피노키오가 인간이 될 수 있는 조건, 리얼보이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요정이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컨션스인데, 인간은 양심적이고 선한 본성을 가지고
과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성선설과 정학설로 대변되는 인간 본성론에 대한 동서양의 철학을 한번 이해하고 자신의 답을 한번 써보라고 했던 과제였고요. 5번째 주, 5주째는 이제 기술의 빛이 아닌 기술의 그림자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 하이데거의 기술에 대한 물음이라는, 물음에 관한 이제 그의 성찰 내용을, 실존 철학자인 하이데거의 성찰 내용을 좀 깊이 좀 다뤘어요. 존재 망각을 초래했고, 오늘날 기술이 그래서 인간성의 위기이자 존재 위기, 이 시대와 존재 의미가 상실되어버리는, 은폐되어버리는 그런 존재 위기까지를 초래한 아주 위기의 시대가 됐다고 이제 기술의 그림자를 아주 뭐랄까 어둡게 보고 있는 것이죠. 큰 관점에서 어둡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철학이란, 그럼 철학 상담이라는 거죠. 철학 상담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현대사회와 철학 상담 그 일부에 해당하죠. 철학 상담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그 개념을, 그 배경이 이제 앞에서 기술의 부작용 이런 것들이 사실 올 현대사회를 어두운 그림자를 들고 있는데, 하이데거는 아예 인간성뿐만 아니라 결국 존재 위기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날 철학적 성찰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철학 상담이나 또 철학적인 치유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됐다. 그 다음에 6번째 주, 지난주죠. 여러분이 사랑의 블랙홀이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를 다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오늘도 이제 이것과 관련된 2번째 과제가 나가니까 뭐 볼 수만 있으면 좀 보면 좋겠고, 또 최소한 그 줄거리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여러분이 다 확보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실존 철학이 그러면 기술 문명을 어떻게 정찰하고 있는지를 이제 좀 더 구현해서 하이데거의 그 기술에 대한 질문을 좀 더 이제 그 2주에 걸쳐서 다뤘네요. 그죠? 기술 그림자를 다루면서 하이데거를 잠깐 얘기했고,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철학의 향기와 역사 이야기라는 그 교재에도 나와 있고, 또 현대사회 철학상담이라는 그 교재에도 같이 실려 있는 하이데거의 기술에 대한 물음. 자, 이 글을 토대로 전 철학자들이 어떻게 기술 문명을 비판하고 성찰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가 사랑의 블랙홀의 주인공 필 코너스, 그러니까 겪는 것처럼 만약에 하루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가장 인생의 소중한 것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죠. 자, 오늘은 7주째 맞아서, 오늘 다뤄질 주제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비판 이론의 기술사회 비판. 그러니까 비판 이론가들이 내가 3세대까지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그 하버마스가 마지막 제 3세대에 해당하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오늘날 산업사회 또 기술 문명의 이 사회를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가. 그 비판을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이름은 이제 비판 이론가들이라고까지 이름이 붙여진 거죠. 크리티컬 세오리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그래서 한번 그 주제를 한번 다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철학 상담의 또는 철학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3가지. 과제도 예전에 한번 질문도 했었죠. 그 철학 상담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5주제, 여러분에게 그 5주째 과제로 내는 것 중에서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대화, 사고 실험, 그 다음에 실존 조명,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뤄질 오늘 여러분의 과제는, 첫째는 비판 이론이 기술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라는, 정리해보라는. 2번째는 철학 상담의 방법을 가지고서, 아까 대화, 사고 실험, 실존 조명,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영화를 한번 감상하고 해석해보자.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랑의 블랙홀이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에 보면 주인공 필 코너스, 필과 멜빈이죠. 멜빈이 나오는데,
두 사람은 다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그들이 겪는 마음의 병이 어떤 원인에서 생겨났을까 이제 한번 추론해보고, 그 다음에 치유되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치유가 되고 있는가. 물론 이제 공통점도 있고 뭐 약간의 차이점도 있겠지만,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랑의 체험도 중요한 것이고, 그죠? 또 한 사람은 이제 피일 같은 경우는 영원히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일상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반복되는 그 시간의 반복 속에서 그가 절망도 하고 또 저항도 하고 반항도 해보고, 그러고 자살까지 이제 시도했잖아요. 절망해서. 근데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의미를 다시 찾아내는 거고, 자신의 실존을 다시 조명하고 의미를 발견해내는, 자신의 의미를, 가치를 또 발견해내는, 이런 치유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필과 멜빈이 뭘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스스로를 성찰해서, 또는 스스로 자기와 대화해보고, 자신의 실존을 조명해보고, 나는 어떤 인격 장애에 유사한 면이 있는가, 어떤 마음의 병이 있는가, 또 내가 이 병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스스로 한번 성찰하고 자기와 대화를 나눠보고 자신의 실존을 조명해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의 어떤 목표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번에 여러분에게 부여한 두 가지의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의 첫 번째 주제인 비판 이론, 크리티컬 테오리라고 했죠, 영어로는. 이 비판 이론가들이 어떻게 오늘날 기술 문명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지, 자,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왼쪽에 보면 이제 철학자의 그림이, 왼쪽에 한 명의 그림이 나오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는 지난 그 시간에, 그러니까 5주차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5주차에 그 나의 정체성에 관한, 우리가 철학이나 철학 상담에서 중요한 주제다. 그죠?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 성찰, 정체성에 대한 성찰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가장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뭐 플라톤의 동물의 비유라든가 철학자 중에서, 그 다음에 데카르트의 성찰, 방법적 의심이라고 하는 성찰 내용, 그 다음에 칸트를 얘기했죠. 칸트의 비판 철학자인 칸트의 그 사고 실험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3대 저자인 주저인 수용성 비판, 실천성 비판, 탄핵 비판,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는 작은 글을 날려내 쓴, 그래서 계몽 시대의 계몽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또 성찰 내용을 여러분이 얘기했죠. 그 과학기술의 진보가 곧 계몽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대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몽이라고 하면 무지몽매한 것으로부터 학문이나 어떤 지식을 깨우치고 기술을 또 배워서 문명사회로, 기술사회로 나아가는,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은 계몽이라고 생각하고 계몽된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근대 계몽주의로부터 나온 하나의 사고인데, 칸트는 그 시대를 살면서도 18세기에 그 시대를 비판하면서 성찰한 내용이 뭐냐면, 계몽이란, 진정한 의미에서의 계몽이란 지식과 정보의 증대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스스로 책임져야 할 위성술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즉,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어야 한다. 단지 머리만 커지는 사람, IQ만 높아지는 것이 과연, 또는 지식, 정보만이 쌓여가는 것이 진정한 계몽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인간이 계몽되고 사회가 계몽된다는 이야기는 그 사회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회가 되고, 한 개인의 정체성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사회가 얼마나 도덕화되고 얼마나 인격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또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느냐. 이것이 이제 한 개인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척도여야 되고, 그렇다면 그런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가지고 봤을 때는 계몽이란 단지 IQ의 문제만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만도 아니고 정보의 증대만의 문제도 아니다. 오늘날 정보화 사회지만, 오늘날 이제 이 5G 시대를 맞아서 빛의 속도보다도 빠르고, 어떻게 보면 빛의 속도를 응가할 만큼
빠른 그 정보량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많은 지식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가 됐지만 진정한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인가? 진정 우리 사회가 계몽된 사회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부정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실 칸트가 말년에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서 진지하고 깊이 계몽을 성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칸트의 이런 기술 문명 또는 과학 기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오늘날 실존 철학, 하이데거의 기술에 대한 질문이라는 글을 여러분이 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그런 하이데거의 기술 문명에 대한 성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오늘 다루고자 하는 크리티컬 세오리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책입니다. 번역된 책인데 이미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 책인데 막스 호크하이머라는 유태인의 핏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히틀러의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역시 유태인의 핏줄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호르크하이머나 아도르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1세대 비판이론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호르크하이머가 재력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스스로가 개인적인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사회연구소라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를 이제 비판하는 그 시대 또 산업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이런 현대사회 비판을 시도하는 이제 사회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었고 거기에 아도르노 같은 사람은 이제 연구원으로 채용해서 박사학위를 가진 둘 다 철학 박사인데 칸트의 뭐 판단력 비판 가지고 학위를 받았고 그래서 이런 사실 칸트의 이런 철학을 우리가 비판 철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크리티컬 필로소피. 근데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크리티컬 세오리라는 비판 이론이라는 말을 붙였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의 비판 정신, 기술 문명, 또 과학 기술 사회에 대한 계몽주의 사회, 계몽 사회에 대한 비판의 이 정신을 이어받았던 것이 호르크하이머의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것이죠. 또 그 책 제목 자체도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그리고 실천 이성 비판, 그리고 판단 비판이라는 이 3비판서, 칸트의 주된 저서죠. 3부작인데, 자, 이 비판서의 그 제목과 유사하게 순수 이성 비판 대신 또는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말 대신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 현대인들의 특징은 도구적인 이성이라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했을 때 우리가 게임을 아주 기술적으로 잘하잖아요. 누구보다도 정말 그 손재주가 있게 빠르게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죠. 그 키보드를 잘 눌러서 또 뭐 댓글을 달고 악플을 달고 그 정보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문자를 또 빨리빨리 써서 소통하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도구적으로 발달된 이성을 가졌다는 거죠. 어떤 기술적인 효율성을 매우 정말 잘 추구해 나가는 그런 이성이 이제 도구적 이성이겠죠. 자, 그래서 기술 합리성을 갖는 그런 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인격의 성숙을 가져왔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키보드 워리어들이 해킹을 하고 또 악플을 달아서 사람들의 인격을 침해하고 인권을 말살하는 자,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 얼마 전에 지금 우리 사회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죠? 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사회적인 큰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대학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공학이나 컴퓨터 공학 같은 어떤 이런 뛰어난 기술적인 능력을 공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자격증이 있는 이런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인데 비도덕적인 또 반사회적인 이런 범죄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이 바로 도구적인 이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비판 이론가들이 이제 그 칸트의 비판 정신을 오늘날 현대에 적용시켜서 변화시킨 그런 비판을 제시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 이론이라는 말이 붙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비판 이론가들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또 어떠한 인간관을 제시하고 있는가.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나눠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제3세대라고 얘기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일단 제1세대는 아까 말한 오른쪽 그림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호르크하이머,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아도르노, 테오도르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람,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공저를 했죠. 호르카이마하고 공저 같이 썼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도르노는 이제 부정의 변증법이라는 또 책을 썼어요. 계몽의 변증법 이후에 부정의 변증법, 이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단독 저술로는. 그 다음에 뭐 쉔베르 같은 아주 현대음악, 무저음악을 만든 창시자죠. 독일에. 그런 그 쉔베르와도 그 소통이 있어서 작곡도 배우고, 작곡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피아니스트로서도 활동을 했었던 다재다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학 이론이라는 책도 유명합니다. 에스테티시아 테오리라고 지금 번역도 돼 있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건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게 이제 제1세대고, 제2세대는 이제 가운데 보면은 파란색 그 마르쿠제라고 써있죠, 영어로. 그리고 마르쿠제의 1차원적 인간 읽기라는 이제 그 책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 그림을 보여주는데, 거기 파란 색깔로 희릿하게 보이는 그 모습이 이제 마르쿠제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제2세대, 제2세대의 비판 이론가고, 1차원적 인간이라는 저술로서 유명하고, 뭐 에로스와 문명이라든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성과 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들을 썼던 사람인데, 일단 우리 교재에는 1차원적 인간을 잠깐 언급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이는 것이 바로 하버마스입니다. 머리가 하얀데 안경을 끼고 오죠. 자, 이 하버마스의 여기 이 책은 뭘 소개했냐면 의사소통 행위 이론. 자, 번역된 책입니다. 1, 2권인가 3권까지 나왔던 이 여러 권으로 이제 제1권에 해당하는 것들이 번역된, 나눠서 번역했는데, 자, 이 의사소통 행위 이론으로 이 사람은 유명하고, 또 인식과 관심이라는 책에서는 기술적 관심, 또 해방적 관심, 자, 이런 관심을 구별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기술 시대를 비판하고 있는 이런 저술도 남겼고, 많은 그 책을 썼죠. 자, 그러면 자, 이 1, 2, 3세대가 이렇게 전개됐다는 걸 간단하게 얘기했고, 여러분이 이 사진에 잠깐 보여준 이 4명의 사람들이 바로 1세대, 2세대, 3세대를 이렇게 대표하는 사람, 비판 이론가로서.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세계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우리 과학기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과학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 기술 시대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뭘까 생각하면, 우리 사회, 이 세계라는 것은 어떤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세계일 수밖에 없겠고, 즉 산업사회를 이 세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산업사회라는 것은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고, 그 기술적으로 생산물들을 만들어내고 양산하고 인공적인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옷이나 뭐 식품이나 무슨 뭐 전자제품이나 수많은 것들이 다 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하면 산업 사회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 근데 그 산업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계라는 것은 곧 어떤 사물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생명이라든지 어떤 인격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만질 수 있는 이런 돌멩이나 세멘트나 우리가 뭐 시멘트 콘크리트나 또 뭐 자갈이라든지 또는 뭐 철, 쇠, 유리, 자, 이런 직물적인, 물질적인, 자, 이런 소재를 가지고서 만들어지는 인공물들, 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이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세계관의 기초에는 이런 물질주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런 물질적인 것들의 집합이나 그것들의 조합으로, 그것들의 복합으로, 그것이 부품이 돼서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제품으로 또는 상품으로, 그죠? 거의 톱니바퀴가 이렇게 많은 수의 톱니바퀴가 조립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옛날에 시계였죠. 이런 것처럼 기계적인 걸로 이 세계를 이해한다는 거죠. 부품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기계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러한 그 기계적인 것들은 결국 인간이 기술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결국 이런 기술적인 능력이, 기술적인 또 활동이 자연을 지배하고 또 인간 사회를 지배해 나가고 공학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심지어 인간 교육조차도 교육공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기술적으로. 사실 여러분하고 지금 소통하는 것도 이게 공학적인 것이죠, 사실이죠. 그래서 교육을 직접 보고 인간적으로 정말 대면하고 인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도 모니터, 나도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마이크 하나 이렇게 놓고 여러분과 이렇게
기술 공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안타까운 상황인데.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되는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해하고 물질적인 것들의 조합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비판 이론가들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뭘까? 우선 지난 시간에 이제 하이데거 같은 실존 철학하고 또 비교해 보면 유사점도 있고 약간의 차이점도 있지만 상당히 공통점이 많다. 실존 철학자들은 삶의 세계, 이 고향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이 삶의 세계죠. 고향을 상실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산업사회는 고향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명절이 돼도 고향을 가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다고 그래요. 해외 여행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세계를 등지고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그런데 이것은 산업사회 속에서 비인간화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삶의 세계를 되찾아야 된다는 것이 실존 철학자들의 그 생각이고, 그것은 고유하게 각 개인마다 고유한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실존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개인이 처한 고유한 상황이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 삶의 세계고, 그래서 이런 고유한 실존을 우리가 회복하고 고향을 회복하려면은 우리가 피상적인 어떤 인간관계나 피상적인 사물과의 관계, 대상과의 관계를 극복해야 된다. 근데 이 실존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볼 때 피상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은 비본래적인 실존이라고 말하는데, 이 비본래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단지 겉도는 관심, 즉 겉도는 관심이라는 게 호기심인데, 우리가 어디서 1+1으로 싸게 탄대, 자, 이런 것들, 너 귀걸이 예쁜데, 야, 그거 어디서 샀니?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 이런 거는 단순히 겉도는 관심이죠.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영혼이나 그 사람의 고민이나 그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피부가 뻐해졌다, 너 오늘 뭐 얼굴이 아주 몸이 아주 날씬해 보인다, 얼굴이 좀 살이 쪄서 좀 안 좋게 보인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호기심에 기초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잡담을 나누게 된다는 거죠. 어디서 1+1으로 싸게 판대, 이런 것들은 사실 본질적인 인간의 삶의 실존과 관련된다기보다는 피상적인, 비본래적인 어떤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어떤 가장 인간다운 삶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매함. 자, 결국은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겉도는 관심과 그 다음에 본질적인 것들을 대화를 나누지 않고 이렇게 그저 주변에 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겉도는 대화로 끝난다고 하는 이 삶의 이런 교섭이나 교제는, 이런 태도는 결국은 애매함으로 끝난다. 즉 진실, 진리 또는 진실, 삶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글쎄 그런가 보지 라고 애매한 말끝을 흐리는, 자, 이런 식의 대화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런 식의 인식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이런 피상적인 관심은.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이 이제 진정한 관심, 인간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관심이고, 그 사람의 진정한 고민을 대화해 나누는 것이 잡담이 아닌 진정한 의사소통으로서의 대화일 것이고, 그리고 그 애매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 삶의 진실에 도달하게 된다. 진실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이 고향을 회복하는 방식이고, 인간 삶의 세계를 본래적인 고유한 실존으로 회복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실존 철학자들의 생각인데, 이와 유사하게 이제 초록글씨로 써 있는 것이 이제 비판 이론가들이 보는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들이 보는 세계는 이런 기계적인 문명의 세계라기보다는 정의로운 사회를 그들이 추구하는 세계죠. 그리고 그것은 인간 소외가 극복된 사회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원자화된 개인으로, 고립된 개인으로, 또 이기적인 개인으로 이기주의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고 피상적인 외부에 대한 그냥 호기심이나 잡담, 애매함으로 끝나는 이런 삶의 태도보다는, 그건 이제 인간 소외의 모습이고, 진정한 그 공정한 사회에 대한 관심, 또 인간관계의 깊이 큰 이해와 진실을 소통하는, 자, 이런 사회를 회복해야 된다면 그것이 인간다운 사회, 즉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방식이고, 그것의 하나의 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은 공론장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토론이나 담론이나 대화나 이런 것들이 공개적인 영역 안에서 자유롭게, 뭐 정치적인 비판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술이라든지 또 학문이라든지 또는 모든 지식이나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 이런 것이 공론장이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실현일 수 있겠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정보를 독점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위기를 얘기했죠, 지난번에. 그런 그 독재적인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가 돼서는 안 되고, 정말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서도 사실은 그런 의미의 매스컴이나 정보를 독점한, 자, 이런 소수 권력에 의해서 말은 민주주의인데 외부 모습은 민주주의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사실 독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위기로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론장이 회복돼야 된다.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영역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비판 이론가들이 생각하는 이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얘기했고, 그다음에 가치관. 오늘날 우리가 기술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가치관이죠. 돈이면 다다라는, 돈이 전부다. 얼마면 되니? 응? 그 사랑조차도 돈으로 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인신매매라든가 또 우리가 무슨 방인가, 나도 저 이름 기억, 그 돈을 내고, 그죠? 얼마 돈을 그 인터넷상에도 게임머니나 어떤 그 사이버머니나 무슨 돈을 내고 그런 그 성적인 영상을, 동영상을 판매하고 그걸 또 사서 보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돈으로, 소유로, 그래서 금전 만능의 신화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아도르노와 호크하이머가 이제 공조를 했다고 했는데, 그 계몽주의 이전의 그 신화 시대를 말하는데, 근대 계몽 이전의 그 사회라는 건 고중세 시대에는 신화가 지배했다는 거죠. 신화나 종교가 지배한 시대에서는 물질조차도 사물에도 이제 영혼을 부여해서 이해했다. 그것을 애니미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그 사물에도 영혼을 부여해서 이해했다면은 오늘날 계몽 이후의 시대, 즉 근대 산업사회 이후의 이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후기 자본주의나 이런 사회까지 결국 영혼조차도, 인간의 인격이나 정신이나 인간의 영혼조차도 직물화시켜서 돈으로 사겠다라고 하는, 사랑조차 돈으로 사겠다고 하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 사람들은 물신 숭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금전 만능의 신화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고중세의 애니미즘이나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는 신화적인 것이고, 무지몽매한 어떤 그 고중세 시대 사람들을 우리가 무지몽매해서 과학을 몰라서, 지식이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그런 애니미즘적인 사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에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비판 이론가들이 볼 때 그 근대라고 하는 것도, 과학기술이 물질 문명을 낳은 그 첨단의 이런 정보화 사회라는 것도 결국은 물질이나 금전을, 돈을 신격화하는 신화적인 사고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모든 숫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 컴퓨터가 지배하는 사회도 결국은 애니미즘이 이제 모든 것에 영혼을 집어넣어서 생각했다면, 오늘날 이제 컴퓨터나 자본주의나 기술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을 이런 0과 1의 계산으로 컴퓨터가 지배하는 것이고, 또는 물질적인, 기술적인, 기계적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간의 인격조차 매도되거나 또 판매되거나, 자, 직물화되어버리는, 이런 것들은 그 비인격적인 사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신화라는 거죠. 자본주의의 신화요, 기술 문명의 신화라는 거죠. 금전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효율적인 걸 추구해 나가고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이런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이런 가치관 속에서 모든 것을 가격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실존주의자들의 비판이 이제 노란 글씨로 표현된 것인데, 우리가 회복돼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소유라기보다는 이제 존재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오른쪽에 그림들이 이제 4명을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좀 빠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누가 있냐면은 사실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리히 프롬이라고 치면 여러분이 소유냐 존재냐, 유명한 책으로, 또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정신분석적인 심리학을 그 사회 비판에 적용시켜서
수행했던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그 심리학적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나도 그 에릭 프롬의 그 책에서 따서 사실은 오늘날 기술 사회의 특징적인 가치관은 소유다. 그 다음에 존재론, 즉 실존 철학이나 자 이런 쪽에서 말해지고 있는 가치는 사실은 존재다. 근데 오늘날 과학 기술 문명 속에서는 존재의 의미가 상실됐고 은폐됐고 존재의 진리가 망각됐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죠. 하이데거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그런 것처럼 이 실존 철학에서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금전이나 어떤 기술적인, 기계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라는 거죠. 진정한 가치는 존재 그 자체에 있고 그것의 의미와 진실을 드러내서 밝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인간을 자유케 할 수 있고 인간을 진정 이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비판이론하고도 또 통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비판이론가들이 말하는 해방적 관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버마스가 쓴 인식과 관심이라는 책에서 해방적 관심을 이제 기술적 관심과 이제 구별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관심은 이제 기술적 관심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런 기술적 관심을 넘어서서 어떤 인간의 인격, 정신적인 세계까지의 깊은 관심을 갖는 내면의 세계를 통찰할 수 있는 또 결국 도덕적 관심을 회복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해방적 관심하고 연결된다는 것이죠. 하버마스가 말하는. 그리고 그것은 하이데거나 실존 철학자들이 말하는 존재의 진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과도 관계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실존 철학자들이 이런 인간의 인격, 주체, 자유로운 주체의 결단을 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이 오늘날 기술 문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하나의 그 방법론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결단이다. 본래적 실존을 향한 결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이제 하이데거는 기술 문명에 대한 그 하나의 극복 처방으로서 예술가적인 마인드죠. 시인의 마음을 회복하고 농부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시원적 사고 또는 시원적인 태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철학적인 성찰의 태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결단의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것이라는 거죠. 도덕적인 양심에 따른. 그러다 보니까 또 비판이론가들의 이런 해방적 관심이나 도덕적 관심하고도 연결되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와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지향해 나가는 그 현실 사회를 또 비판하는 이런 이제 태도하고도 관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냐 이익이냐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그것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진정 본래적인 것이 무엇이고 비본래적인 것이 무엇이고 정말 거짓된 것이 무엇이고 진실은 무엇이냐라는 것. 그래서 진정한 공정한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우리를 비판하는 이런 비판이론가들의 관심일 수 있겠다. 그들의 가치관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날 기술사회에서는 결국 이 비판 이론가들이 이제 왜 맨 오른쪽에 첫 번째 저서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말 썼죠. 이 도구적 이성이라는 것으로 특징 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래서 이익 계산의 효율성을 효율적인 것을 계산해내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런 계산적인 이성, 이런 것이 이제 도구적인 합리성이고 도구적인 이성인데, 이것이 가장 극도로 발달된 것이 이제 기술 사회라는 거죠. 오늘날에. 그러니까 고중세에 비해서 근대 이후에 오늘날 현대는 가장 기술이 발달한 시대인데, 이 기술이 발달한 시대야말로 가장 도구적인 이런 효율성이 추구되고 계산적인 이성이 발달한 시대다. 자신의 이익에 매우 밝은 사람들이죠. 다 철저히 계산하는. 그래서 이런 그 인간의 모습은 오늘날 그 직물화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는 대상은 사실은 영혼은 아니고, 왜냐하면 10길 물속은 잴 수 있지만 한 길 사람 속인 영혼을 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발달한 이런 기술 시대에는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계산이 명확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조차도 돈으로 사겠다, 또는 뭐 인격도 사랑도 돈으로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도 사물화시키고 직물화시켜서 계산해내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0과 1의 그 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국은 그 인간 영혼의 기능, 인지 능력, 또 인간의 그런 사고 능력을, 계산 능력, 그런 것들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죠. 그건 결국 인간 영혼을 함으로 하고 직무로 한다는 거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런 인간들은 피로 사회를 낳았는데 이것은 경쟁 사회가 된 것이죠.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계산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추구해 나가다 보니까 서로 피곤한 상황이죠. 아주 피곤하고 아주 경쟁, 어디 가나 경쟁이죠. 어디가 줄 세우기라고 그러죠. 번호 1번부터 꼴찌까지를 어디 가나 줄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가요제 나가도 또 무슨 뭐 그죠? 우리 뭐 시험, 학교에서는 시험으로 성적 예비고사, 무슨 뭐 본고사, 그 다음에 무슨 모의 시험, 또는 뭐 어디서도 다 줄 세우기 경쟁이죠. 이익 계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르쿠제, 우리가 파란색 표지로 그죠? 그 모양으로 좀 그림이 나와 있는데, 마르쿠제 1차원적 인간 읽기 나와 있죠. 근데 그 1차원적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경쟁 사회 속에서 거기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대중들의 삶. 그죠? 우리가 뭐 슈퍼스타 K에 나가든 뭐 어디에 나가든 뭐 전부 그죠? 오디션을 보든 아니면 뭐 배우가 되려고 하든, 또는 뭐 어디 회사, 여러분도 마찬가지겠는데, 또 어디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사에서도 줄 세우기지만은 성적순을 내가지고죠. A등급, B등급, 또 1등, 2등, 장학금. 자, 이거 전부 줄 세우기인데,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취업 경쟁에 뛰어들면은 사원들을 또 1번부터 꼴등까지 쭉 점수 매겨가지고 뽑죠. 그잖아요. 그죠? 몇째까지 뽑는 거 아니에요, 카트라인. 그래서 이런 사회는 이제 1차원적 사회라는 거죠. 모든 것이 똑같은 0과 1의 조합으로 개선돼 나가는 이런 컴퓨터가 지배하는 사회. 이런 대중사회라는 것은 결국 대중문화도 그렇고, 이 문화도 결국은 흥행에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로 영화의 그 가치를 판단하고, 또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얼마나 가격이 높게 팔리냐에 의해서 그 화가의 그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이런 것은 결국 1차원적이다. 1차원적 사회다. 어떤 독창성, 그 사람의 창의성, 또 그 사람 내면의 어떤 고유한 고민, 내면의 깊이, 뭐 이런 것들은 도저히 이제 그 멸길, 물속을 잴 수 있는 것과는 달라서 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은 무시해버린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2차원, 3차원, 4차원, N차원의 이런 세계를 무시해버리는, 자, 이런 사회를 1차원적 인간들의 사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독일에 있는 우리 한국인 철학자가 쓴 책 중에 이제 우리 그 베스트셀러 중에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이런 1차원적인 그 직물성이 지배하는 사회는, 기술사회라는 것은 피로한 사회가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경쟁, 성과 경쟁의 노예가 되고, 우울증과 불안, 수많은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각종 장애들을 낳았다. 그래서 머리만 크고, 감정이 메마르고, 양심은 없고,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정신의 문제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인간관을 그럼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겠는가, 이런 도구적인 이성이 지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결국은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실존 철학자들의 과제인데, 비판 이론가들의 과제는 참된 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칸트의 왜 지난번에 이제 순수이성 비판, 실존이성 비판, 탄핵 비판 간단히 얘기했었죠. 지난주에. 그 순수이성 비판은 이제 물론 과학적인 것의 그 본질이 뭐냐, 그것을 그 가능 조건이 뭔지를 성찰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 어떻게 왜라는 이런 시간 공간의 틀과 범주라는 카테고리에 의해서 그것이 결합해서 관찰과 측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과학이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칸트는 과학의 본질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가능 조건을 설명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근거를, 그것의 한계를 또 설정한 것이 순수이성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또한 비판해 줬는데, 그것은 보이는 세계, 관찰 가능한 세계, 언제 어디서라는 시간 공간 조건 하에 주어지는 사물에 대해서만,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만 보편적인 인식이 가능한 것이 과학이지, 보이지 않는 세계, 예를 들면 사랑이라든지 뭐 우정이라든지, 또 우리가 뭐 선과 악이라든지, 또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든지, 이런 그 체험의 세계,
또 우리가 도덕적인 세계, 예술의 세계는 또 종교의 세계,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학이 언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보편타당한 인식이 불가능한 것이고 과학은. 그래서 칸트가 이제 생각한 것은 이성이라는 것은 단지 그런 과학적인 이성만이 이성이 아니고, 칸트가 말한 이성은 도덕적인 이성,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라는 그 글을 여러분에게 해석해 주면서 결국 진정한 계몽은 성숙해지는 인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격의 성숙에. 자, 그러면 그러한 인격적인 성숙이 가능한 것도 이성인데, 그러한 이성은 과학적인 지식, 정보를 다루는 이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도구적인 이성으로 변질될 위험이 큰 것이고, 오히려 이런 양심적인 결단을 할 수 있고, 피노키오에 나오는 그 블루 페어리, 푸른 요정이 말했듯이 컨시언스, 트루스풀하고 브레이브하고 또 non-selfish한, 자, 이런 컨시언스를 가지고 행동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야말로 참된 이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이성은 우리가 칸트가 말하는 순수한 실천 이성이다. 이론 이성이 아니라. 그래서 이론 이성으로서의 과학의 능력을 한계를 설정해주고 비판하면서 칸트는 진정 더 가치 있고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이성은 순수한 실천 이성이다. 그것은 바로 컨션스, 선한 의지이고 도덕적인 양심과 관계되는 이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 이론가들이 결국 현대 사회를 비판하면서 기술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도구적인 이성이 지배하고 기술적 관심이 지배하는 사회를 비판하면서 해방적 관심을 이야기하고 의사소통적인 이성, 의사소통적인 합리성을 얘기할 때 그 이성은 칸트가 말했던 순수한 실천 이성인 것이죠. 순수한 실천 이성. 그래서 그러한 진정한 이성을 회복해야 된다. 양심적인 이성을 회복해야 된다. 도덕적인 합리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계몽의 역설을 극복하는 하나의 길이 된다. 계몽의 역설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신화 시대를 비판하고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이제 계몽된 시대라고 하면서 근대는 빛의 시대가 됐다라고, 중세의 암흑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빛의 시대가 왔다고 그들은 낙관했는데, 미래를 그랬는데, 사실 오늘날 와서 보니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 산업사회, 사회, 그리고 기술 사회에 와서는 결국은 그 물질 만능의 신화의 지배를 받게 되고 있는, 거꾸로 또 신화의 지배를 받는, 그 신화를 극복해서 과학 기술의 시대가 유토피아를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그 계몽 시대와는, 계몽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오늘날 계몽이 극도화로 발달됐으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과학기술의 극도로 진보된 시대고, 그렇다면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계몽이 이루어진 시대인데 오히려 물질 만능의 신화가 지배하고 비인격적인 인간 사육이나 인간에 대한 이런 그 매도가, 인격적인 어떤 그 침해가 이루어지는 수많은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회를 봤을 때 이것은 계몽의 역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신화를 극복한 미래 사회가 오히려 또 다른 암흑기에 못지않는 더 심각하고 비참한 그런 신화를 낳았다는 것이죠. 자본의 지배, 기술의 지배가 비인간화된 이런 모습으로 비결된 이런 이제 부작용, 이것이 이제 계몽의 역설인데, 이런 계몽의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도구적인 이성, 과학, 기술적인 이성만의 그런 관심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들을 비판하고 성찰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이성, 또 공정한 사회를 지향해 나가는 이런 순수 실천 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칸트의 비판 철학하고 그래서 연결고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비판 이론가들의 이런 이성을 회복해야 된다든지, 계몽의 역설을 극복해야 된다든지, 도덕적 관심에 대한 호소라든가, 해방적 관심에 대한 이 호소는 기술적 관심을 넘어서서 이것이 바로 칸트의 철학, 비판 철학하고 연결고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론 이성에 대한 실천 이성의 우위를 칸트가 얘기했는데 그것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우월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자, 그래서 이것이 또 실존 철학하고 또 연결된다면 이제 뭐냐면 이런 비본래적인 호기심이나 잡담이나 애매함과 같은 이런 피상적이고 외부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에 머무르는 삶에서부터, 그것을 이제 뭐 종교에서는 이제 타락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실존 철학자는 이제 퇴락이라는 말을 썼죠. 베어팔렌. 그래서 이런 퇴락 또는 타락한 인간의 이런 삶에서 초월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 초월을 한다는 것은 결국 본래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본래적인 실존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비판 이론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롭고 평등하고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공정한 사회의 실현인 것이고, 평등한 사회의 실현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실존 철학자가 이제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 초기에는 이제 양심의 부름에 응답하는 이제 결단을 통해서 이런 본래성을 향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후기에는 이제 하이데거는 존재의 부름이라는 말을 바꾸도 양심의 소리 대신에 존재의 소리, 존재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런 탈존이라는 방식의 실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엑스타시스, 자기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죠. 양심의 부름 또는 존재의 부름에 응답해서 자기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탈존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비본래적인 삶의 방식으로부터 탈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양심의 소리에, 블루페어리가 말했던 컨시언스의 귀를 기울임을 통해서, 예를 들면 공마단에 팔려갔던 피노키오가 그 꼭두각시 같은 노예적인 삶에서 어떻게 해서 벗어났는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서 자신의 비본래적인 노예적인 삶으로부터의 탈출이 이루어지는데, 공마단에서부터 벗어나고, 그죠? 자, 그것이 이제 양심의 부름에 응답하는 결단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존재의 부름에 응답하는 탈존이라는 방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후기 사회에서는, 하이데거의 후기 사회에서는. 자, 이런 것이 이제 비판 이론의 관점에서는 의사소통적인 합리성을 회복하는 것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이데거의 의사소통 행위이론이라는 번역된 책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철학의 주제를 잠깐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칸트의 철학 개념 두 번째 개념이 뭐였냐면 세계 개념수의 철학이었죠. 학술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세계 개념수의 철학은 인생관이자 세계관이자 가치관을 성찰하는 것이 그 큰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의 주제도, 여기서 말하는 철학의 주제도 이제 세계 개념수의 철학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인간과 존재와 가치, 이것이 크게 보면 철학의 주제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성찰은 인생관을 낳고, 존재에 대한 성찰은 이제 세계관을 낳고, 가치에 대한 성찰은 가치관을 낳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개념의 철학이 다루고 있는 이제 이런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은 곧 철학의 주제와 연결된 것이다. 근데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그러면 보자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오른쪽 끝에 보면 1, 2, 3이라고 써있는 질문으로 칸트가 이제 표현했는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은 결국 세계관을 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물음으로 표현하면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하고 관계된다. 그리고 이런 관심은 이제 이론적인 관심하고 관계된 것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관심은 이론적인 관심이라는 거죠. 이 세계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이론적 관심은 존재라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세계관을 낳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맨 밑에 보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관심이 이제 실천적인 관심인데, 이런 실천적인 관심이 곧 가치에 대한 관심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이고, 왜냐하면 실천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 지향적인 것이잖아요. 그런 목적을 지향하고, 그렇다면 가치에 대한 관심으로 가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가치관의 정립, 가치관을 성립시킨다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 실천적 관심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느끼고 희망해도 좋은가. 칸트는 이제 느끼고라는 표현을 빼고 그냥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제 여기다 덧붙여서 나는 무엇을 느끼고 희망해도 좋은가. 자, 이 관심이 곧 이제 그 예술이나 종교에 대한 관심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느껴도 좋은가.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느끼고 숭고한 것을 느끼는 것이 좋겠죠. 이런 것은 이제 예술에 대한 관심을 낳았고, 또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우리가 삶 너머에서의 삶, 내세, 이 세계 너머의 세계. 자,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은 종교에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봐야 되겠죠. 저 내세라든가, 불멸하는 어떤 인간의 사후의 문제까지도, 영혼이나 인간 불멸의 문제까지도 관심이 갖게 되는 게 종교니까. 자, 그래서 이 세상 끝날에도 희망을 가져도 좋은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술과 종교와도 연관고리를 갖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것과 이제 가치를 다시 두 차원으로 나눠보자면, 보이는 형이상학적 가치와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이런 세계하고 보이는 형이하학적 세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존재에 대한 관심이 이제 형이상학을 낳고, 이것이 이제 보통 철학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이죠. 철학자들이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보이는 세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보이는 세계의 배후에 그 근거나 본질로서 이해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저 세계, 그것이 이제 형이상학적 세계에 대한 관심인 거고, 플라톤의 경우는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철학을 낳았고, 칸트의 경우는 자체의 세계, 물 자체라고도 하죠. 예지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낳은 것이죠. 그 세계관을 낳은 것이죠. 근데 과학은 이제 보이는 현상 세계라고 하죠. 보이는 세계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것이고, 그 답을 결국 보이는 세계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철학은 그 보이지 않는 배후 근거까지도 묻는다고 그랬죠. 빅뱅의 근거 자체를 물을 수 있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철학이라고 했고,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형이상학적 주제하고 연결고리를 갖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보이는 세계의 실천과 관계되는 것이 이제 경제나 정치의 영역이고, 경제학이나 정치학이 다루는 문제고, 그 보이지 않는 그 형이상학적인 그 지향, 형이상학적인 이념이나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도덕적인 관심을 낳는 것이라는 거죠. 도덕 가치관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세계, 자, 존재의 세계와 가치의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이 두 차원의 양가적인 세계들을 결합하고 조화시키고 매개시킬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칸트에서는 예술과 종교의 영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1, 2, 3이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의 방식을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을 통해서 다뤄주고 있다. 자, 우선 철학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재, 현대사회 철학 상담이라는 교재를 보게 되면 이제 이 2부가 철학의 방법으로 나와 있죠. 맨 처음에 이제 대화. 우리가 대화라는 것은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담론 또는 토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일상에서는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토론회도 열고 하는데 대화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잡담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일방적인 자기 주장으로만 끝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는 그것은 진정한 대화라고 말할 수 없다. 토론이라고도 제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근원은 소크라테스의 이제 문답법인데, 그 교재에 보면은 크게 소극적인 대화로서, 문답법으로서 이제, 왜냐면 대화라는 게 묻고 답하는 것이잖아요.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니까. 문답법이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첫 번째 소극적인 대화로서의 이제 논박술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적극적인 대화로서의 삼파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논박술이라는 것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아버지가 이제 조각가였어요,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조탁을 하죠. 이렇게 대리석을 쪼아서 아름다운 이제 조각품으로 형상화해 나가는데 필요 없는 부분을 이제 쪼아서 깎아내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상대방의 대답을 하고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대답 안에서 적용되지 않는, 예를 들면 그 답이 적용될 수 없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질문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주장을 교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수정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점들을 그 사람이 말하는 또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이야기나 그 사람의 그 입장에 문제점들을 지적해줘서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제 논박해 나가는 방식, 조각해 나가는 방식. 그 다음에 삼파술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이제 삼파였었단 말이죠, 소크라테스에. 그래서 어머니의 그 삼파의 직업을 정신의 삼파로서 자기는 개성한다 해서 삼파술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어린 아이를 낳게 해주는 것이 삼파듯이 진정한 지혜를 얻고 획득하는 것을 도와주는 적극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아까는 이제 부정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지혜와 진실이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이제 삼파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교재에 보면은 오늘날에 이제 인지치료라고 하는, 우리가 심리 상담 치료의 영역에서 보면 인지심리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인지치료의 그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 이런 대화 기법입니다. 문답법, 논박술이나 삼파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 하나의 예를 통해서 반례를 찾아보고 자신의 생각에 어떤 반대되는 의견을 찾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해보고, 그리고 그 대안을 또 성찰함을 통해서 비교 종합을 해서
선택을 하고 그래서 삶의 이제 실행에 옮겨가는 자 이런 그 자신의 습관적인 사고라고 하죠. 습관적인 생각이나 습관적인 어떤 선입견이나 자 이런 것들을 교정해 나가는 그걸 이제 그 인지심리학에서 이제 자동적 사고라고도 하는데 이런 습관적인 일상에 젖어서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신념이나 생각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성찰을 함을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교정해 나가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 나가는 자 이런 그 방법으로 여러분 이제 이게 인지치료,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치료의 방식인데 자동적 사고 치료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여러분 적용해서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런 예를 한번 찾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사고의 하나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안을 한번 사고 실험을 통해서 한번 또 문답법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세의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제 고백이라든지 이건 이제 신과의 대화라고 봐야 되겠죠. 신에게 이제 자신의 잘못을 누리치는 어떤 고백을 통해서 신과의 대화고 타자와의 대화인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인간 타자와의 대화라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최초의 고백 문학인데 이것이죠. 신과의 대화고 그 다음에 근대 데카르트의 성찰은 자기와의 대화라고도 봐야 되겠죠. 근대인들은 에고센트릭해서 자기와 대화를 한다. 그래서 성찰이라는 말이 결국 자기 대화죠. 자기와. 그런데 실존 철학에서도 물론 이제 실존적인 대화와 토론이 또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겠죠. 자신의 한계를 돌아보고 자신의 이제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결단으로 나아가는데 대화와 토론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존 철학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실험이라는 방법, 성찰의 방법인데 이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나누고 있어요. 교재에서는 철학적인 사고 실험, 문학에서의 사고 실험, 철학 상담에서의 사고 실험. 문학에서의 예는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듯이 그 올더 석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예를 들고 있고 오늘날 영화의 이제 다이버전트 같은 5개국으로 나눠서 그 지배하는 정보를 지배하는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철학에서의 사고실험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동굴의 뷰, 플라톤의, 그 다음에 데카르트의 방법적인 회의, 방법적인 의심, 그래서 거기서 에로고심에 도달하는 방법적인 의심의 사고실험, 또 칸트의 사고실험을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고도 얘기하죠.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도 합니다. 대상 위주로 사고했던 것을 주체적인 인간 주체를 중심으로 사고의 방식을 전환시키고 혁명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태양주의,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 천동설을 지구가 오히려 태양주의를 도는 지동설로 바꿨던 세계관의 혁명처럼 칸트는 이제 대상을 중심으로 모든 인식이 대상에 초점을 맞춰서 대상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그 전통적인 그 인식론을 그런 세계관을 이제 바꿔서 인간 주체가 능동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그런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지난번에 말했던 언제 어디서라는 시간 공간 틀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엇 어떻게 왜라는 이런 카테고리 범주에 의해서 이 세계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인식이다. 그렇게 되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형식, 시간 공간 범주라는 이 형식이 이 세상의 대상들을 인식하는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상으로부터 추상해내서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형식이 미리 가지고 있는 전제들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해답을 얻어내는 질문을 던져서 오히려 거기서 답을 얻어내는 이런 능동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고도 세계관적 혁명에 빗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통 속의 뇌 사고 실험도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었고, 이제 매트릭스하고 영화 매트릭스 유사하다. 푸트넘이라는 철학자가 제시했던 통 속의 뇌 사고 실험이라는 게 있고, 중국 어방 사고 실험은 이제 존 썰의 사고 실험인데, 지난번에 이제 과학의 마음 연구의 한계 얘기할 때 잠깐 이제 가로쳐놓고 놨었는데, 여러분이 그 엑스 마키나에 보면은 그 에이바라는 그 인공지능 로봇을 와의 대화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튜링 테스트인데 그죠? 그러니까 채팅하듯이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상대자로 젊은 청년을 그 과학자가 자기 직원 하나를 데려다가 튜링 테스트를 시키죠. 대화를 시키죠. 사고 실험. 대화를 시키죠.
에이버하고, 그것이 이제 튜링 테스트고, 그걸 통해서 이게 기계인지 인간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채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튜링의 생각이었는데, 수학자. 그것을 비판한 것이 이제 존 썰이라는 영국의 언어 철학자가 제시한 중국어방 사고설입니다. 그죠? 그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그 기계적인 그 문답표에 따라서 중국어방 안에 중국어를 모르는 외국인 같은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 영국인 같은 사람이. 그 문답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상형 문자도 읽을 줄도 모르고 뜻도 모르지만 그 모양 보고 그 모양에 해당하는 또 상형 문자를 갖다가 답에서 답표를 보고 그대로 묘사해가지고 모방해가지고 갖다가 써서 제시하면은 바깥에서 질문을 던진 중국어로 질문을 던진 글씨 써서 중국인이 봤을 때 저 사람 중국어를 잘 아네 이렇게 잘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전혀 모르는 중국어의 중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 상형 문자를 대충 그림 보고 그림에 맞는 또 그 대응표를 보고 답이라고 해가지고 그 표대로 그림을 그려서 제시하면은 또는 그 표를 갖다 그대로 제시하면은 마치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처럼 기계 언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응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1대1 대응하도록 채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마치 언어를 잘 구사하는 것처럼 이해해서 구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계는 전혀 인공지능은 언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기호를 대응시켜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체계에 따라서 답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학에서의 사고실험 얘기는 지난번에 했었고, 그 다음에 철학 상담에서의 사고실험. 이것은 여러분이 그 행복기계라고 하는, 여러분이 보면은 또 영혼회귀라고 하는 두 가지 이제 철학 상담의 사고실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찍이라고 하는 미국에 현재 살아있는 철학자의 그 책 중에 이그제민드 라이프라는 책이 있어요. 은미된 삶이라는. 그래서 은미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명언을 이제 가지고 제목을 따서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행복 기계라는 것이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어떤 4D 테아터를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그죠? 오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테아터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원하는 뭐든지 거기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먹고 싶은 걸 거기서 먹을 수 있고, 거기서 향수도 나오고, 향기도 맡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여행을 가듯이 4차원의 어떤 공간, 4D 테아터에 가면은 여러 가지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우주여행도 할 수 있고, 자, 이런 우리가 사이버 공간 속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기기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현실의 삶을 대신에 그런 행복기기 안에서의 삶을 택하겠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루먼 쇼를 얘기했었죠. 영화. 트루먼 쇼에서 보면은 각본에 따라서 결혼도 하고, 또 애를 낳고, 거기서 자기 삶을 사는 것처럼 여겼지만 사실은 각본에 따른 삶이었는데. 근데 그래서 진짜 삶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스튜디오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주인공이. 근데 우리라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보면 네오는 빨간 약을 선택했잖아요. 그죠? 파란 약을 선택하냐, 빨간 약을 선택하냐 할 때, 파란 약의 선택이라는 것은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죠.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암흑같이 깜깜한 이제 현실이고, 정말 핵전쟁 이후 태양도 없고, 지하의 동굴 같은 데서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운명의 몰락 속에서 어두운 지하 동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아주 그냥 화창한 대낮에 햇볕이 쬐는 그런 대낮의 삶을 경험할 수 있고, 원하는 걸 뭐든지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 속에서의 삶을 택한 것이 낫지 않겠는가? 거기 보면 이제 사이퍼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그걸 택했죠. 사이퍼는 이제 파란 역을 선택했고, 근데 네오는 빨간 역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행복기계 안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네오처럼 매트릭스 공간 바깥으로 나가는 빨간 약을 선택하겠느냐, 그거하고도 연결고리가 있는 이제 실험입니다.
그다음에 영혼회귀 사고 실험은 니체가 말했던 이제 모든 그 사건들이 결국 영혼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고가 그의 영혼회귀설인데 이것을 사실은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은 비참한 비극적인 삶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오늘날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 실존 상담의 치료사라고도 할 수 있는 여기 누군데 실존 철학 실존 상담을 개발한 미국의 또 이론가에 의하면은 이거를 이제 오늘날 자신의 삶에 이제 대입시켜 보자면 우리가 사랑의 블랙홀에서 영원히 하루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이런 성찰을 할 수 있는 사고 실험으로 대입해서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성찰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런 식의 질문을 한번 답을 해보라고 여러분에게 한번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실존 조명. 자, 실존 조명의 방법은 실존 철학자들이 키르케고르나 야스퍼스나 하이데거 같은 실존 철학자들이 제시한 실존 분석이라는 하이데거는 말을 썼고 키르케고르는 이제 실존 조명이라는 말을 썼는데 프랭클이라는 이제 오늘날 정신과 의사이자 실존 철학의 선구자는 로고테라피라는 이제 그 자신의 치료 방법을 개발하면서 이것을 또한 실존 분석, 의미 치료라는 말을 또 썼어요. 그래서 실존 분석이라는 말은 하이데거에서 온 말이고 의미 치료라는 것은 이제 무의미한 삶, 공허한 삶의 공허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의미 치료라는 말을 썼던 것이죠. 무의미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그래서 로고테라피라든지 의미 치료 이런 말을 썼고 또 실존 분석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이제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야스퍼스의 실존 조명이라는 것을 의식한 것이죠. 그래서 야스퍼스의 이제 한계 상황 네 가지로부터 어떻게 인간이 이제 그 자신의 실존, 본래적인 실존을 되찾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는가. 죽음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그 투쟁, 갈등 이런 것을 이제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인간이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아까 그 사고 실험에서 영혼회귀 사고 실험을 오늘날 그 아까 그 사랑의 블랙홀에 나오는 주인공의 결단의 모습, 그 삶의 태도의 변화의 모습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사고 실험을 한 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아까 얘기를 내가 잘 못했었는데 얄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실존 치료사라고 할 수 있는 실존 상담 치유사라고 할 수 있는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철학 상담의 방법으로 영화 읽기가 여러분의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왼쪽 그림이 이제 필 코너스가 나오는 사랑의 블랙홀이고 오른쪽 그림이 이제 멜빈이 나오고 있는 그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죠. 여러분이 그 두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필과 멜빈이 겪고 있는 이제 마음의 병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인격 장애에 관해서. 근데 그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든지 또 강박성 이런 인격 장애가 어떻게 왜 생겨났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치유되고 있는가 이 영화 속에서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상황에 해당할까 나에게는 어떤 마음의 병이 없을까 나는 어떤 인격 장애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없을까 나의 습관적인 삶 속에서 보면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자신과의 대화죠 그것도 그죠 자기 대화 소가테스식의 논박술이나 또 삼파술이라는 것도 결국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하거나 단점을 교정해 나가고 논박을 통해서 또 삼파술을 통해서 치유해 나가고 그래서 진정한 지혜와 진실 자신의 본래적인 실존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실존 조명, 실존 분석을 해 나가는 방식인 것이고 이것이 그 다음에 야스퍼식으로 말하면 실존 조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또 그것이 하이데거적인 데카르트식으로 말하면 자신과의 이런 대화가 곧 성찰을 하게 되는 과정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깊이 성찰하고 또 칸트식으로 말하면 사고 실험, 비판적인
사고 실험을 해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우에 대입해서 이런 또 이 주인공이 과연 어떻게 대화를 해나가고 상대방과 우리가 이제 뭐 여자 주인공도 나오잖아요. 또 이런 주변에 친구도 나오고 그래. 자, 이런 친구와도 그렇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또 스스로를 성찰해 나가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조명하면서 분석하고 치유해 나가는 과정. 자, 이것이 철학 상담의 이제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 영어 안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대화, 성찰, 사고 실험, 그리고 이제 수변 조명이 의미 치료, 무의미한 삶으로부터 의미를 발견하는 이런 것들이 이 영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도 한번 이것을 적용해서 여러분의 삶이 치유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